2001년 동부가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 서비스와 최첨단 기술로 국제 화물 3위, 국제 여객 5위의 글로벌 핵심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공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상인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전 세계 공항, 항공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 때 9수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20주년이니까 지난해 9수 때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 9수 떨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마도 많은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인천공항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공항 하면 무엇을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항공사가 실제 하는 일이 우리가 아는 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또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네. 그 100% 정부 소유의 공기업입니다. 그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고 이런 부분은 항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예. 또 공항의 뭐 출입국 관리나 검색이나 검역이나 어허. 이런 정부 업무는 정부기관들이 정부기관. 담당을 합니다. 그 예. 외에 공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달만 해도 이 분명히 몇 개 비행기가 괌, 사이판 이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행 갔다는 분들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지난 6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이판 주지사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예, 예. 우리 국토교통부와 트래블법을 협약도 맺었었고요. 그 실제 항공사와 공항이 전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초부터 그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다시 대유행이 시작돼서 그런 부분은 현재는 뭐 노력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번 대유행도 뭐 과거 사례를 볼 때 언젠가는 좀 잦아들고 해결이 된다고 보고 네. 또 정부에서 10월까지는 국민의 70% 정도까지 그 예방 접종,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반전의 전기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뭐 출입국 절차 개선이라든지 뭐 PCR 검사 능력을 확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 그 시기를 저희는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산업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한 건가요? 여객 분야는 저희 실적이 평시 대비 마이너스 95%까지 줄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95%요? 평소에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일일 예. 20만 명을 상회했었는데 뭐 최대로 줄기로는 4, 5천 명 정도까지 줄었었고요. 최근에는 약 한 10,000명에서 1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마이너스 95% 아이고. 수준이 되고요. 그 대신에 화물 분야는 역대 예. 최고 수준의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 분야에서 굉장히 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네. 오히려 흑자를 약간씩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 LCC 저가 항공사들은 소형기 여객 소형 여객기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LCC 항공사들은 뭐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여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항 내 면세점이라든지 상업시설 또 기내식 그런 지상조업사들도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저희는 공기업입니다만은 이제 마찬가지로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보다 큰일이다. 네.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는 예.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사도 큰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항공산업이 다 같이 다시 부흥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면세점 인천공항에 입점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돈 싸들고 와서 내가 더 낼게요 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 일반적인 말로 팔이 날린다, 뭐 팔이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 면세점 업계가 저 인천공항에서 네. 연간 약 2조 8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예, 예.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중에서 저희 공항공사가 약 1조 원 정도를 임대료로 수취를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면세점 업계에 수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이 약 95% 감소를 하니까 거의 같은 비율로 면세점 업계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면세점과 저희가 맺은 임대 계약을 보면은 그 최소 보장 금액이라는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매출과 관계없이 납부를 하고 그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은 뭐 매출액의 몇 %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네. 그 계약대로 저희가 만약에 임대료를 모두 받게 된다면 한 7천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면세점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최소 보장 금액이라는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서 완전 면제를 하고 예. 그 매출액의 비율로만 임대료를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상생하는 구조, 항공산업 생태계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직접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새롭게 수익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가 느끼지만 어떤 수익 구조가 한 군데 이렇게 집중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체 수익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 해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럽의 뭐 파리 공항공단이나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런 데 보면은 그 해외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 20 내지 30%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인천공항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서 이 부분을 적어도 한 20%까지는 늘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MRO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정비하고 뭐 수리하고 뭐 개조하고 하는 사업 분야인데 예. 이 인천공항은 글로벌 10대 허브 공항 중에 인천공항만 MRO 단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공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인천공항도 갖춰야 되겠다는 예.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공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 중에 유망한 게 그 리조트나 컨벤션 이런 분야가 가능합니다. 이런 예, 분야도 좀 확충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물류 분야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물류 단지나 이런 부분도 계속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송사라든지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부분의 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MRO 사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영어죠. MRO가 그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 세 개의 약자인데요. 예. 각각 정비, 수리, 개조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MRO 산업이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국내에서 MRO 수리나 정비를 받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전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그렇게 해서 유출되는 그 규모만 연간 한 1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네. 그 우리나라 비행기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거꾸로 외국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비를 받게 되면은 예. 그만큼
저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그러면은 그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간, 땅만 빌려주시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인천공항이 직접 그 정비 공장을 운영하시는 개념입니까? 저희가 정비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전문적인 MRO 정비 업체가 인천공항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예. 물론 임대료를 받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플러스 정비하는 기술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하고도 뭔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IAI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이스라엘의 방산 업체인데 이제 민항 분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은 좀 오래된 노후된 여객기를 구입해서 네. 화물기로 개조를 한 다음에 화물 운송 업체에다가 예. 매각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을 그런 생산 기지 후보지로 선택을 했고 또 특히 그 한국의 샤프 테크니스케이라고 한국의 정비 업체가 있습니다. 둘이 합작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고요. 네. 저희는 뭐 국익 차원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국토부 정부에서 발표한 항공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그런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기존 업체들이 하고 있던 국내 항공기의 정비 수요를 뺏는 게 아니고 네. 외국에 돌아다니는 외국 항공기들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정비를 하고 또 개조를 하고 하는 수요를 가져오는 이제 제로섬이 아니라 네. 플러스섬이 되는 부분을 추진할 거고 아마 여러 지역이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 직고용 문제 어떻게 풀고 나가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과거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에 그 대부분의 업무를 핵심 업무만 직접 담당을 하고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네. 민간 기업들에게 계약을 줘가지고 네. 이렇게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 최근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아웃소싱하던 인력 9,785명, 약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예. 그 정규직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규직화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예. 그중에 241명은 인천공항공사 본사 소속으로 지금 소속이 돼 있고 네. 나머지 인력은 자회사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중에 그 보안 검색 인력이 있는데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이 인력을 소속을 본사 소속으로 할 것이냐 자회사 소속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이해관계자 간에 좀 이견이 폭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취업 준비생 등이나 젊은 네. 층에서는 뭐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제기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해서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규직화가 완료돼서 그 고용 안정이 보장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항 전체적인 하드웨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물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비좁다. 그래서 제2 여객 터미널도 확장을 하셨고 새로 건립을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설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01년에 개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계속 끊이지 않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개항할 당시에 인천공항의 규모는 그 연간 여객을 3천만 명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기 이착륙은 24만 회 정도가 가능한 공항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확장 공사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연간 7,700만 명 정도 여객을 처리를 할 수 있고 네. 또 항공기 이착륙은 50만 회 정도가 가능한 그런 큰 공항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근데 3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4단계 공사를 4단계 지금 까지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4단계 공사는 저희 자체 예산 4조 8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공사의 자체 수입으로 이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4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2024년이 되면은 연간 1억 600만 명 정도 수요를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 이착륙은 60만 회 정도까지 가능한 더 큰 공항으로 저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
최근 정부가 이제 발표한 예측 자료에 따르면은 2030년이 되면은 1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 인천공항의 항공 수요가. 그럼 4단계가 1억 60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4단계로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5단계 공사를 바로 기획에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공항을 운영하면서 또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천공항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까지. 야, 참. 네. 또 ESG 경영 혁신을 선포하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발전에 이게 앞장서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어떤 기획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공기업 중에서도 ESG에 가장 앞장서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G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환경과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제 환경 측면에서는 저희가 공기업 최초로 그 신재생 에너지로 100%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자립공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지배구조 면에서도 저희가 뭐 이사회에 그 노조 대표를 참석시킨다든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책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일자리를 주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창출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돕는 방법은 이 기업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그럼 이 기업들이 인천공항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인천공항에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이러면은 아마 경쟁력을 발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강제적으로 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인천국제공항 이 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항공산업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다가오는 20년을 잘 준비해서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우뚝 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